혼자 사는 68살 박도윤 씨가 따뜻한 김치찌개를 떠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함께 살던 진돗개 태평이가 미친 듯이 으르렁거리며 주인의 국그릇을 앞발로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도윤 씨는 펄쩍 뛰며 소리쳤죠. 태평아, 너 왜 이래? 근데 그 순간 노인의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국물 속에서 믿기지 않는 것이 발견된 것인데요. 대체 누가, 왜 노인의 음식에 이런 것을 넣었을까요? 그리고 태평이는 어떻게 이 위험을 알아챈 걸까요?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도윤 씨는 68살의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모습은 여느 은퇴한 노인과 다를 바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의 곧은 어깨와 예리한 눈빛에는 남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봄 도윤 씨는 서울 마포구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안전교육 강연을 위해 오랜만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시골에서의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그에게는 소중한 활력소였거든요. 강연장에 도착한 그는 무심코 잘못된 교실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꽃꽂이 수업이에요. 안전교육은 옆 교실입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도윤 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화실 씨, 64살의 꽃꽂이 강사였죠. 파마를 곱게 한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이 인상적인 그녀는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온 도시, 여성의 단아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어딘가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고 이건 역시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네요. 도윤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돌아서려 했지만 화실 씨는 왠지 모르게 그의 뒷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꼿꼿한 자세와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정성 있는 사과에서 요즘 보기 드문 신사의 모습을 느꼈던 것이죠. 강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도윤 씨도 마찬가지로 그 여성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낸 지 벌써 5년, 그동안 그는 누군가를 그리워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화천의 집에 돌아온 그는 평소와 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하얀 털의 진돗개 한 마리가 도윤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평이었죠. 이 녀석은 3년 전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특별한 개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화재로 고립된 노인을 구하러 간 소방대원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이 개는 연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은 구조대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준 영웅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도윤 씨가 입양하게 된 태평이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태평아, 아빠가 이상하지? 도윤 씨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평이는 똑똑한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꽃꽂이 선생님과 연락하고 싶다고 했죠. 화실 씨 역시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에게 묘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몇 달간의 전화 통화와 서너 번의 만남 후 화실 씨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도윤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화실 씨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5년, 자식도 없는 그녀에게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간절했거든요. 좋아요. 해볼게요. 화실 씨의 대답은 의외로 확고했습니다. 화천으로 이사온 첫날, 화실 씨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도윤 씨의 집 앞에 섰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전통 한옥을 개조한 단층집, 그리고 대문 앞에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하얀 개 한 마리.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평이야, 인사해. 도윤 씨가 개를 소개했습니다. 태평이는 조심스럽게 화실 씨에게 다가와 냄새를 맡아보더니 꼬리를 살살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화실 씨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죠. 개가 받아들여준다면 이곳에서의 생활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이 화실 씨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회계법인에서 재무팀장으로 일하는 박지연 씨는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시는 거예요? 지연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8배 홀아버지가 갑자기 여자를 데려와 살겠다니 이해할 수 없었죠. 언니,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거야.
그냥 두자. 둘째 딸은 비교적 관대했지만 지연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회계 업무를 하면서 숱하게 본 유산 분쟁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화천에서의 생활은 화실 씨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시골집의 모든 것이 어색했거든요. 장작 불 때는 법부터 시작해서 텃밭 가꾸기, 우물물 길어 쓰기까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태평이도 항상 그녀 곁을 지켜주었거든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태평이만이 두 사람 사이에 누워서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시죠? 화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윤 씨의 솔직한 대답이었죠. 그날 밤 지연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보셨어요? 요즘 세상에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윤 씨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화실 씨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몰래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화실 씨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실 씨의 전남편인 박상훈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지연 씨에게는 완벽한 카드가 생긴 셈이었죠. 석 달이 지나고 화실 씨는 조심스럽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윤 씨, 우리 사실혼 등록 같은 거 해볼까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화실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로서는 큰 용기가 필요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도윤 씨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야 할까요?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는데. 도윤 씨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에게는 법적인 구속보다는 자연스러운 관계가 더 편했거든요. 하지만 화실 씨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상처가 되었죠. 그날 밤부터 화실 씨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밝고 수다스러웠던 그녀가 조용해지자 집안 분위기도 어색해졌죠. 도윤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자의 서툰 자존심이 먼저 사과하는 것을 막았거든요. 태평이만이 이 두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걔는 요즘 자주 식탁 앞에 엎드려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곤 했죠. 마치 왜 사이가 안 좋아졌어?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연 씨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화실 씨의 전남편인 상훈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이화실 씨와 관련해서 할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금세 공통의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연 씨의 직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상훈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화실 씨와 이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미련이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이혼 당시 재산 분할에서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복수의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었죠. 뭘 하면 되죠? 상훈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후 화실 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실아, 나 상훈이야. 오랜만이다.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화실 씨는 깜짝 놀랐죠.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전화를 했을까요? 만나서 할 말이 있어. 서울 올라올 일 있으면 연락해. 상훈 씨는 의도적으로 애매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실 씨는 하루 종일 그 전화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도윤 씨에게 말해야 할지도 고민되었고 무엇보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서 괴로웠죠. 그런 화실 씨의 변화를 도윤 씨도 느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화실 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도윤 씨는 무심코 가족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젠가는 아내 곁에 묻히게 되겠죠. 마을 뒷산에 있는 선산을 바라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지연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마침 그날은 지연 씨가 아버지를 만나러 화천에 내려온 날이었거든요. 아버지, 그 여자는 절대 안 돼요. 지연 씨가 격분했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우리 가족묘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화실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용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죠. 가족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지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도윤 씨가 딸을 나무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화실 씨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죠. 며칠 후 화실 씨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의 풍경이 평소에는 평화로웠는데 이날은 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상훈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화실아, 다음 주에 서울 올라올 일 있다면서 그때 만나자. 어떻게 자신의 일정을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화실 씨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한편 지연 씨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뭘 노리는지 뻔하잖아요. 지연 씨는 사무실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혼자 사는 노인들 접근해서 재산 가로채는 거예요. 지연아, 화실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도윤 씨가 변호했지만 지연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런 딸의 말을 들으며 도윤 씨도 조금씩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화실 씨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최근 들어 자꾸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도 그렇고 의심이 한번 시작되자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주말 화실 씨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상훈 씨와의 만남 때문이었죠. 도윤 씨는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태평이도 화실 씨가 나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하루 종일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상훈 씨를 만난 화실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실아, 내가 지금 사는 그 남자 딸이 나한테 연락했어. 너 때문에 걱정이 많다더라. 상훈 씨는 지연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숨기고 마치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둘러댔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실 씨가 당황했습니다. 너 혼자 늙은이 꼬셔서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예전에 우리 집 재산도 반이나 가져갔으면서. 상훈 씨의 독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당시에 오래된 원한이 되살아난 거죠. 화실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파헤쳐지는 기분이었고 무엇보다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화실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도윤 씨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화실 씨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화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상훈 씨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지연 씨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자책감과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화실 씨는 면소재지의 약국을 찾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수면제 좀 주세요. 약사는 가벼운 수면 유도제를 처방해 주었죠. 그 모습을 본 도윤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화실 씨가 우울증에 빠진 건 아닐까?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남자의 서툰 마음이었죠. 태평이만이 화실 씨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화실 씨의 방 앞에서 엎드려 지키고 있었거든요. 가끔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면 태평이는 문을 긁으며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실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화실 씨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도윤 씨가 말을 걸어도 네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할 뿐이었죠. 그런 어느 날 저녁 화실 씨는 도윤 씨를 위해 그의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음식이었지만 이날은 그럴 기력도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국물을 끓이던 화실 씨는 문득 주머니 속에 수면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흰색 알약들이 손바닥 위에서 굴러다녔죠. 조금만 편히 자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 씨가 깊이 잠들면 적어도 한동안은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멈췄으면 좋겠다는 절망적인 마음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약을 넣으려다가 멈추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너무 외롭고 지쳤던 마음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렸습니다. 결국 화실 씨는 수면제 2알을 국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후회했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약은 뜨거운 국물에 녹아버렸거든요. 그때 마당에서 태평이의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들을 수 없던 경고음이었죠.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화실 씨, 저녁 먹어요. 도윤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에 찌개를 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보이려고 애썼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죠.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자 태평이도 평소처럼 식탁 옆에 앉았습니다. 맛있겠네요. 도윤 씨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평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앞발로 도윤 씨의 국그릇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퍽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태평아. 도윤 씨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평생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던 개였거든요. 태평이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국그릇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화실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태평이가 알아챈 걸까? 거기에 예민한 후각이 국물의 이상함을 감지한 건 아닐까요? 이상하네. 태평이가 왜 이럴까? 도윤 씨가 의아해하며 바닥의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국물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다른 냄새였죠. 순간 도윤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는 화실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화실 씨는 시선을 피하며 벌벌 떨고 있었죠. 화실 씨. 도윤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이 국물에 뭘 넣으셨나요? 아무것도. 화실 씨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는 조용히 일어나서 화실 씨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놓인 수면제 통을 발견했죠. 반 정도 줄어든 약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화실 씨. 도윤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화실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른 뜻은 아니었어요. 다른 뜻이 아니라고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음식에 수면제를 넣어놓고 다른 뜻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루만이라도 모든 게 조용했으면 했어요. 당신도 저도 이 모든 복잡한 일들이 잠시만이라도 멈췄으면 했어요. 화실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믿어야 하냐? 도윤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배신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수많은 위험을 겪어왔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나가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도윤 씨의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화실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도윤 씨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외로운 마음이었지만 그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평이는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서 불안한 듯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능적인 행동이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만은 분명했죠. 이튿날 아침 화실 씨는 짐을 쌌습니다. 이튿날 아침 화실 씨는 짐을 쌌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도윤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밤새 생각해보니 화실 씨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화실 씨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죠. 바로 그때 지연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역시 그 여자 정체가 드러났네요.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연아, 그럴 필요는. 도윤 씨가 말하려 했지만 지연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착하세요. 그런 여자한테 또 당하시면 어떡해요? 도윤 씨는 딸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은 톤이었거든요. 그리고 태평이의 행동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 똑똑한 개가 단순히 음식의 이상함만 감지했을까요? 화실 씨가 떠난 후 도윤 씨는 혼자 남은 집에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태평이는 하루 종일 대문 앞에 앉아서 화실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개의 모습을 보니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우연히 바닥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태평이가 물고 온 것 같았는데 그 종이에는 사실혼 파기 소송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도윤 씨가 의아해하며 종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는 법무법인의 레터헤드가 있는 정식 문서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연 씨의 이름이 의뢰인으로 적혀 있었죠. 충격이었습니다. 딸이 자신 몰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큰 충격은 날짜였습니다. 이 문서는 화실 씨가 수면제를 넣기 훨씬 전에 작성된 것이었거든요. 도윤 씨는 곧바로 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너 나한테 숨기는 게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지연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실혼 파기 소송 문서 말이야. 이게 뭐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죠.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 여자가 언젠가는 이런 일을 벌일 줄 알았어요.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구나. 도윤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화실 씨 전 남편하고도 연락했지. 어떻게 아세요? 지연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알았다. 너희들이 화실 씨를 몰아붙인 거구나. 그 순간 도윤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실 씨가 왜 그렇게 우울해했는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지, 모든 것이 딸의 계획된 음모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버지 재산을 지키려고 한 건데요. 지연 씨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도윤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 집은 화실 씨와 태평이 몫이다. 서류보다 마음이 먼저야. 주말에 열린 가족 모임에서 도윤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연 씨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둘째 딸은 놀란 얼굴이었죠. 그때 9살 외손녀 예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태평이는 우리 가족이야. 나는 그렇게 정했어. 아이의 순수한 말이었습니다. 예진아, 도윤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아이만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진이가 지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화천의 작은 집마당에서 도윤 씨와 화실 씨, 그리고 태평이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에서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따뜻한 가을 햇살이 세 식구를 비추고 있었죠. 정말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도윤 씨가 화실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화실 씨가 떠난 후 도윤 씨는 매일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사과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애원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침내 화실 씨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과 함께 도윤 씨의 진심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저도 정말 미안했어요. 그런 짓을 하다니. 화실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힘들었던 거니까. 도윤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태평이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서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됐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이제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도윤 씨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화실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평이에게 마을 순찰견 인증패를 수여하는 자리였거든요. 김용배 이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 앞에서 태평이의 공로를 치하했죠. 이 개는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주인을 위험에서 구해낸 용감한 개죠. 이장의 치사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연은 말하지 않았지만 태평이가 특별한 개라는 것은 모든 주민이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평이는 의젓하게 앉아서 인증패를 목에 걸어주는 것을 허용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도윤 씨와 화실 씨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식구는 따뜻한 밥상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화실 씨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 그리고 텃밭에서 가져온 신선한 나물들이 상에 가득했죠. 태평아, 너도 먹어. 화실 씨가 개에게 밥을 주며 말했습니다. 태평이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밥그릇을 엎지 않았죠. 예진이도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에 놀러와서 태평이와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지연 씨는 여전히 냉담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방해하지는 않았죠. 둘째 딸은 화실 씨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때때로 가족 모임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건 아니네요. 화실 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죠. 도윤 씨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태평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번갈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마치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로 강원도 화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태평이는 지금도 건강하게 두 주인과 함께 살고 있고 마을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영웅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존재가 가장 큰 진실을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태평이가 그 밥그릇을 엎지 않았다면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진정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보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신뢰란 한번 깨져도 다시 쌓을 수 있는 것임을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태평이, 오늘도 고마워.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말 못하는 동물이 우리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을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태평이처럼 말이죠.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